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야심찬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둘러보면 꼭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어긋남이 생기는 건지 오늘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계획은 다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걸까요? 이 화면이 지금의 핵심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녹색 전환 같은 거대한 약속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나라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든 닥치는 대로 구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럼 문제의 첫 번째 층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지정학적인 충격이 이 모든 판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네, 바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야말로 촉매제가 된 거죠. 우리가 믿고 있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냥 민낯을 드러내버렸고 전 세계가 갑자기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갑자기 모든 기후 정책을 그냥 압도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탄소 감축 같은 장기적인 목표는 정책의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각 나라들이 이 에너지 안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환경적으로는 아주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주목받은 게 바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였는데요. 역할은 좀 달랐어요. 석탄은 뭐랄까 가장 손쉬운 비상발전기 같은 거였고요. 천연가스는 친환경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장됐죠. 근데 둘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석탄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발전소부터 운송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 깔려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큰돈 들여서 새로 뭘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던 셈입니다. 천연가스는 사실 더 교묘한 함정이었어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놓으려면 LNG 터미널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까 보통 15년, 2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돼요. 결국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에 발이 묶여버리는 이른바 고착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층위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감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종종 더 어려운 선택을 피하기 위한 쉬운 길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탄소 상쇄 제도, 즉 탄소 크레딧의 이론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매력적이에요. 내가 우리 공장에서 줄이기 힘든 탄소를 다른 나라에 숲을 만드는 데 돈을 써서 대신 줄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듣기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탄소 시장을 둘러싼 아주 근본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탄소 감축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냐, 아니면 그냥 오염을 계속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추가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크레딧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쉽게 말해, 만약 이 크레딧, 돈이 없었다면 이 감축 프로젝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만약이라는 가정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중계산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똑같은 1톤 감축량을 프로젝트가 일어난 나라에서도 자기네 실적으로 잡고 그 크레딧을 사간 기업에서도 자기네 실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2톤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기 중의 탄소는 1톤만 줄어든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선택이나 시장 도구 하나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국제기후협약이라는 시스템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렵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별 감축 목표, NDC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 못해도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기준 연도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감축 성과가 막 부풀려 줄 수도 있고요. 정권이 바뀌면
장기적인 약속이 단기적인 정치 논리에 쉽게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허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만으로는 과업자들이 말하는 1.5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리고 이 격차는 이제 더 이상 무슨 먼 미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홍수나 산불 같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다 우리 세금이랑 공공기금으로 메꾸는 거죠. 정책 실패 청구서가 우리에게 직접 날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쭉 나열해 봤다면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로 극복해야 할 장벽, 그 병목 현상이 대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깨끗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정책, 규제, 그리고 제도에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인허가 받는 데만 몇 년씩 걸립니다. 전력망은 낡아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 받아주지도 못하고요. 보조금 정책은 정권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뀝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돈으로 크레딧을 사서 배출량을 퉁치는 상쇄 우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배출이 일어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진짜 감축 우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탄소 크레딧 같은 손쉬운 상쇄의 시대는 이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감축의 시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